안녕하세요. 조병혜 박사입니다.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제19편이 되겠습니다. 조선 상고사 제2편 수두시대로서 한자는 우리 조선 문자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제2편 수두시대의 제1장 제1장과 2장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3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두의 홍포와 문화의 발달, 부루의 서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당군 기원은 2333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대에 대한 고전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루의 서행 부분입니다. 당군 고기에 보면은 당군 왕검은 아들 부루를 보내서 하나라 우임금과 도산에서 만나도록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라는 중국의 하상주, 그 나라 중에 하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라의 우왕, 우임금을 도산에서 당군 2세 부루와 만나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5월 춘추에도 기록이 있다. 요임금 때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모든 그 당시에 집거지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상당히 이제 정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당군이 부루를 보내서 이제 치수하는 방법,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 세계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갑술년에 제위 67년에 임금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서 순임금의 사공인 우와 도산에서 만나도록 했다. 태자는 오행과 치수의 법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공이라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순임금이 된 이제 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은 우임금이 순임금의 신하였을 때 이제 벼슬이 이제 사공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엽이가 지은 5월 춘추 권 6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군 고기나 당군 색이나 5월 춘추나 이런 고문서에 근거해서 단재 스님께서 부루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는 8년 동안이나 홍수에 대한 그 치수 방법들을 해결을 못해서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학인 형산에서 백마를 제물로 삼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성공을 기원했죠. 여기서 나오는 남학은 천제를 지내던, 제사를 지내던 그 신앙이 된 이제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5대 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남쪽에 있던 산이 돼서 이제 남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뭐 태백산과 우리 강화도 만이산과 지리산과 묘양산과 이렇게 네 군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와 이제 같은 형태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현희의 장수사자다 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우에게 구산 동남쪽에 도산에 신서가 있으니 신비로운 책이 있으니 3개월간 몸을 정결히 한 다음에 읽어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이 말에 따라 귀중한 신서를 얻고 물을 다스리는 이치를 깨달아서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은 기원전 226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금간 옥첩은 이제 오행 치수법이 적혀 있는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이죠.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은 대나무를 짜게 가지고 그걸 갈아서 그 위에다가 글을 쓴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이었는데, 이제 옥이 수가 놓임, 옥을 수를 놓은 금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다고 해서 건강한 옥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책들을 이제 보고 홍수를 다스리는 이제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주신의 은덕을 잊지 못해서 정전제를 실시하고 법률과 도량형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전제는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치렀습니다만은 우물정자죠. 우물정자로 토지를 구획을 해서 그러면 9등분이 나오겠죠. 9등분이 나오겠죠. 가운데 있는 요 위치는 공전입니다. 8사람들이 같이 이 농사를 지어서 가운데 끝은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물정자로 나누어서 가운데 토지는 공전으로 삼고 나머지 외곽 부분은 사전으로 삼는 이제 토지 제도입니다. 이것은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이제 시행됐다고 전해지는데, 토지의 균등한 분배와 또 세금을 이렇게 바치는 제도로서 아주 이제 유명합니다. 기자조선 때 기자가 평양에서 이 정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유적지도 평양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 외성의 남쪽에서 이제 대동강변에 이르는 지역에 이제 이 정전제를 실시했다는 것이죠. 이 정전제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광복 이전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토지 제도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 제도를 실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다 정전을 하는 구역이고, 전체를 이렇게 놓아서 관리를 했다는 한 100점의 기전 유재설 중에 이제 기전도 정전제를 실시한 그 도면을 이제 참고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당군 조선 때는 동, 남, 서, 북 중에 오부를 두었고, 그 다음에 남, 적, 백, 현, 황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북부는 현부에 해당하고, 진화인들은 그 현부를 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수는 이제 한문으로 좀 틀립니다만은 창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수가 나중에 보면은 북해가 바로 발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춘추시대의 기록에 조선이 주신, 숙신, 직신, 또 식신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신이 바로 조선을 가리킨다. 당군 거기에 나오는 부르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다. 앞에 창수사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진화에 대홍수가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각종 고대사 서적에 똑같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그 5월 춘추는 조엽이 쓴 춘추 시대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또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죠. 춘추 시대 때에 오나라, 월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좀 특이한 것은 과장되고 또 설화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창수사자는 북쪽의 당군 조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르태자를 말하며
창수는 적 발해 북해다. 이렇게 지금 오늘날 조사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이 진화의 수제를 구하고자 아들 부루를 창의 사자로 임명을 하고 부루가 도산에 가서 우에게 삼신오제교의 오행설을 전파하고 치수의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행방문론은 하나라의 우임금의 치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단군 조선에 창수사자가 파견되었을 때 오행원리로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됨으로써 전해진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2267년 오행치수법 또는 금간옥접 또는 신설을 전수께 하여 우로 하여금 치수에 성공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이 신서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왕이 된 뒤에 부루의 은덕을 생각하며 삼신오제의 교리를 신봉하고 이것을 지나 각지에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제와 법률, 도량정 제도도 진화가 창작한 게 아니라 조선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조선에서 그 제도가 전파가 되어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단재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꿈에서 창수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부루에게 조선에서 그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은 꿈에서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부루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적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한 장치를 통해서 사실을 신화로 만드는 것은 상고시대에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단군이 부루를 파견해서 홍수를 치수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중국은 자기들 사서에는 꿈에 이제 부루가 나타나서 가르쳐 줘서 그렇게 했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진화족들은 산해과 만리장성 이남에만 있었고 그 북쪽에는 전부 다 우리 조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조선이 나중에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선조선으로 이제 세계로 분류를 해서 살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화보다는 우리 조선의 힘이 막강했었다. 그 이제 한 가지 단적인 예가 실크로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초원길을 실크로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했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사실 조선으로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진화족들은 서역으로 갈 수가 없고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생각할 때는 흔히 실크로드 하면 중국 사람들이 개척해서 중국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 고조선이 그 몽골 초원지대에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진화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수문비고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다. 그래서 북경 인근에는 그 당시에 고죽국이 있었는데 고죽국이 뭐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고조선의 거수국이다. 고조선이 다스리는 연방국가였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조선 민족이라고 했다. 수문비고라는 책에 보면은 북경에는 고죽국이 있었는데 그 고죽국은 고조선의 연방이고
그 다음에 그게 구성하는 민족은 조선민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크로드는 한족은 서쪽 세계와 교류를 못해서 무역이나 외교에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한족은 비단길을 개척한 뒤에야 중앙아시아, 중동과 교류를 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외교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 대륙이 통일이 되고 비단길이 개척되기 이전에 한족은, 진화족은 고조선에 비해 약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에서 상석의 지위에 있던 조선의 부루가 이제 우임금이 아니라 이제 부루였다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임금보다는 부루가 상석에서 가르쳐주고 지시를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다. 한편 이제 17세기에 부계가 쓴 이제 규건사화에서는 부루가 홍수 대책을 확보한 뒤에 우임금이 홍수를 만났고 이후 부루와 우임금이 도산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부루가 우임금에게 홍수 대책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루가 우임금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가 동진을 해 옵니다. 중국의 이제 세력들이 이제 커지고 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중국이 이제 요순 시대를 거치고 이제 은나라 하나라죠. 은나라를 거치고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대해서 스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임금은 홍수를 다스린 이제 공로로 왕이 되었고 국호를 하나라라고 정했다. 하나라. 그는 수두의 신앙을 믿고 도산의 신설을 홍범구주라 부르며 추앙을 했다. 수백 년 만에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뒤를 이었고 상나라 역시 수백 년 만에 망했다. 여기서 나오는 홍범구주는 국외조항의 큰 법이라는 뜻이죠.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집단지, 부족, 부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법이 있어야 된다. 국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증거로 볼 때 이제 홍범구주가 이제 도산에서 부루한테 받은 것들을 이제 다 홍범구주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다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남겼다는 정치 이념을 가리키는 이제 유교 용으로서 홍범구주가 아직도 이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나라가 망한 뒤에 무왕은 홍범구주를 배척해 버렸다. 앞에 우임금이 하고 이제 하나라라든지 이제 상나라, 은나라가 그렇게 이제 하던 것을 이제 주나라까지 이어져 왔는데 주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홍범구주를 이제 폐쇄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은나라의 왕족이었던 기사는 홍범구주를 다시 짓고 무왕과 논쟁을 한 뒤에 조선으로 도망을 쳐왔다. 그래서 이제 서경에 홍범구주가 바로 그것이다. 서경에 홍범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조선, 기자의 동지는 이제 기자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류 사학계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고조선이 망하고 기자조선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만조선이 들어왔다. 그리고 한사군이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기자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기자는 어쨌든 간에 진화족이 우리를 침범을 해서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기자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기자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가 출발을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류 사학계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기자와 기자의 동진입니다. 그런데 단재 선생님은 기자가 왜 어떻게 동으로 왔는가? 주나라가 망하고 나서 무왕이 홍범구주를 없애버리니까 그 홍범구주에 의해 가지고 무왕과 논쟁을 하다가 조선으로 도망쳐 와서 기자조선의 왕에 봉해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행에 대해서도 쭉 선생님께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첫 번째 오행이고 두 번째는 오사로서 공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팔정으로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오기로 협력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황국을 세우는 것이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오복으로서 향하고 육극으로 위험을 보이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홍범구주죠. 그래서 9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기에 대해서 오행과 오사와 팔정과 오기와 삼덕과 계의와 또 서진과 오복에 대해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제 나라가 성립이 되고 이제 기자조선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도산에서 전한 신서의 본문이며 홍범 편의 나머지 부분은 기자가 덧붙인 것이다. 그래서 부르한테 받은 그 홍범 구조에다가 이제 기자가 뒷부분에는 이제 더 붙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기자는 하늘이 우임금에게 홍범구주를 하사했다라고 기자가 적어 놓은 것이죠. 홍범구주에다가 하늘이 우임금한테 홍범구주를 하사했다. 그런데 이제 기자는 당군을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또 당군이 하사했다는 것을 하늘이 하사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제 단재 선생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꿈에서 전해줬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우임금에게 홍범구주를 하사했다라고 적었다는 것이죠. 당군이 이제 하사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두교리에서는 당군이 하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한 것은 상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이다. 상나라가 망하면서 상나라의 그 당시에 국교였던 수두교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수두교의 조국인 당군 조선으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설명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했다가 아니고 도망쳐 와서 이제 하나의 그 다스리도록 왕을 우리 조선에서 줬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서에서는 거북이가 문자를 쥐고 낙수에 나온 덕분에 우임금이 홍범구주를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주역 계사전에 보면은 하에서 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서가 나오자 성인께서 이것을 본떠셨다. 그래서 이걸 하도낙서라고 하는데 하도낙서에 기초를 해서 주역에 궤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낙서에 기초해서 홍범구주를 지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청나라의 그 학자 모기령의 학설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월 춘추에 따르면 홍범의 오행사상이 조선에서 전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앞에 인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기령이 학설에 따라서 하는 것은 허황되고 잘못된 것이고 5월 춘추나 이런 기록에 봤을 때 이 오행사상이 우리 조선에서 전해졌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스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또 동황태일에 즉 당군 왕금에게 제사하는 풍속이 호북이나 절강정지에 유행했다는 사실이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시대를 정리한 초사에도 그렇게 다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사에 볼 때 우임금이 형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도산에서 부루의 신설을 받았기 때문에 호북 절강정지에도 수두교가 유행했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호북성과 절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호북성이고 여기가 호북성이고 여기가 절강성이죠. 북경보다 그 훨씬 밑에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조선의 영토였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주요 활동 근거지가 산동성, 일반인들 국경을 지금의 북경을 포함한 상동성 일부가 다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성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성산은 호남성에 있죠. 호남성에 있고 이제 도산은 절강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호남성에 있고 여기에 이제 절강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강성에 이제 도산에서 그런 것을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나라 은나라와 우리 한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나라도 지금은 제야사학에서는 전부 다 동이족이다. 동이족이다. 뭐 공자도 그래서 동이족이다. 그래서 우리 뭐 조상이다.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다. 이런 말씀들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죠. 뭐 뒤에 나옵니다. 백이숙제도 다 마찬가지고 수양산을 바라보던 그 백이숙제 얘기도 다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제가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상나라 즉 은나라가 중국 한족보다는 우리 민족과 문화적 정서적으로 더 가까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삼국지 동이전 부여편에는 부여에서는 은나라의 역법을 정월에 제사를 지낸다. 역법으로 정월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이것은 은나라의 시간 계산이 부여의 시간 계산과 동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역법으로 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은 동일한 우주관,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나라와 한민족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기, 은나라 봉기에 보면은 은나라는 오랑캐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중화의 나라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학자 공안국이 붙인 주석을 들어서 중국인들도 은나라를 주나라와 다른 나라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제사 다음 날에 다시 제사라고 올리는 것은 은나라에서 융이라 하고 주나라에는 역이라고 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왈이 주왈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역과 융과 역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은왈 융이요, 그다음에 주왈 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와 화로 바꿔서 은나라는 오랑캐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중화의 나라다. 이렇게 잘못 주석을 달았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은나라와 우리가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나라와 우리 한민족 조선의 문화가 유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기 은나라 본기에 나오는 본기에서는 은나라 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은 은나라와 우리는 진화 쪽보다는 하와 쪽보다는 우리와 더 가깝다. 그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흉노 얘기를 이제 계속 하십니다. 수두교가 진화에 각지에 이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사기 흉노 열전에 의하면은 흉노족도 조선처럼 5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지낸 것을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징기스칸이나 훈족, 우리 흉노족의 세계를 정비했던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나갈 때 탱글이 신 언덕 위에 있는 바위, 동굴 바위 밑에 가서 계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하면서 당군 탱거리한테 가서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동로마까지 제국했던 헝가리 아틸라도 그 훈족을 초원의 훈족을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진출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흉노정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흉노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진화는 이제 중국 하와 쪽은 만리장성 밑에 있었다. 그래서 흉노와 우리가 풍속이 같고 지명이 같고 또 인명이 같은 것은 상고의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 뿌리였다. 그런데 우리는 동으로 발금을 찾아서 한반도로 이주를 했고, 흉노족은 서쪽으로 갔다. 그게 터키, 핀란드, 헝가리가 되었다. 그래서 터키나 헝가리나 그 몽골 쪽에 그런 위대한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인명이나 지명이나 풍습이 같은 것은 다 같은 민족이었다. 여기에서는 또 이제 제사도 똑같이 5월에 다 지냈다. 그래서 상계를 정상화한 구리 형상을 이제 수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수두의 음력이다. 수도의 제사를 맡은 자를 수도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도 당군과 비슷한 개념이다. 당군과 비슷한 개념이고, 또 지금도 실제 탱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에서는 삼룡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용은 신임으로, 삼룡은 이제 삼신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흉노족도 수두교를 수입했음이 분명하다. 우리 조선과 똑같이 이제 수두교를 믿었는데 그건 우리 조선에서 수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의 구분이 없었죠. 일체죠. 그래서 종교의 제사장이 정치의 수장이 되는 것이고, 또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적 속기가 되는 것이다. 대당군 왕금 이래로 조선의 종교가 진화나 흉노에도 널리 전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의 강력이 그만큼 확대가 되고 우리 강력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의 전파와 정치적 그 영향력이 이제 확대된다는 것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그때는 재정 분리가 일치가 안 되니까 통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로서 영토를 넓혀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 영향력이 접한되는 곳에 정치적 영향력도 전파된다는 점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진 조선시대에 유교가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한 점이나,
서구의 영향력이 강해진 그 구한말부터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침투한 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정교 일치의 시대에는 당연히 그 정도가 훨씬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흉노족이 고조선의 종교 제도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그 시기에 흉노족이 고조선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한자에 대해서 단재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한자는 과연 우리 문자인가 이렇게 의문표를 던졌습니다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는 우리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충분한 이유들도 많이 있죠. 중국의 한자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논답자가 없습니다. 답자가. 중국에는 전밖에 없습니다. 밭전자 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논답자 같은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한자죠. 중국에는 그런 한자가 없습니다. 답자의 그 구성을 보면 밭전자 위에 묵수자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다가 물을 대어서 묘를 심는 게 벼를 심는 게 답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한자 몇백 자를 이제 뽑아서 그 한자가 생긴 근원을 보니까 중국에는 없고 전부 다 우리 풍습, 우리와 우리 말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한 것이 한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단재 선생님은 한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 시대에 조선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조선 상고 시대에 우리가 조선의 문자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분명히 썼을 것인데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자를 썼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자 말고는 우리 조선 상고 문자가 있었을 것인데 그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한자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한자가 우리 조선에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우리 조선에 문자가 있었는데 증거도 없고 또 한자를 우리가 썼을 것 같는데 그게 언제 한자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와 진화가 영토가 붙어 있고 두 민족이 선사시대 때부터 교류를 했을 것이므로 한자의 수입도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우리가 선사시대 기록으로 역사를 기록을 남긴 그 이전부터 문자가 없던 이전부터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사시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한자를 썼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집니다. 왕금이 아들 부루를 보내서 도산에서 우임금에게 귀중한 기록을 전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했는데 전해 주었다는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단재 선생님은 한자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자가 우리의 것이거나 아니면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군, 2대 당군, 그렇게 당군이 계시고 부루가 있던 그 이전부터 한글을
한자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말은 우리 말인데 글은 한자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과 그 글의 관계들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음독한 것이다, 훈독한 것이다 이런 말을 앞에도 저도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음을 따온 것이다, 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리는 것을 차용이라고 하는데 차용 표기에는 훈독, 음차, 훈차, 음독이 있다. 차용에는 본래의 뜻이 살아있을 경우와 그 뜻이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훈독은 한자 하나하나가 본래의 뜻대로 사용된 것을 훈독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소리의 한자, 우리나라의 소리, 우리나라의 소리, 우리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아국지음이다. 그래서 아국, 우리나라의 지음 소리다. 우리의 말과 뜻이 일치하는 한자를 빌어서 표기를 한 것을 훈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음차. 한자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 한자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우리 말을 한문의 발음으로 그대로 차용해서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소리 위에는 훈독인 경우에는 아국지음이라 하는데 음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문에 우자와 리자와 나자와 라자, 어자, 소자, 리자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의 소리를 한문으로 음차를 해서 우리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의 음과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의 어음을 빌어서 표기를 한다. 이것은 음차라고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훈차입니다. 훈차. 한자의 훈을 빌어서 우리말을 표기한 것. 한자의 훈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면 인시라는 것이죠. 라고 표현했다면 시의 훈으로서 주격이 를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독이죠. 음과 뜻이 다 살아있는 것이죠. 글을 빌어 적어 놓은 것, 음자 표기, 차자 표기, 차자 표기라고 적고 이를 차자 표기라고 읽는 것이다. 음을 빌어 놓은 것을 차자 표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음독이라 해서 음과 뜻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한문을 우리 결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는 우리가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까지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문을 쭉 쓰다가 여러 가지 한문이 변천해 옵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원래 한자는 우리 글이 썼는데 그 이제 쓸 권리를 빼앗겨서 중국이 한자를 이제 발전을 시켜서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간자체로 이제 바꿔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것은 한 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이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두문은 조선 고대의 국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국서, 향서, 가명이라 불리다가 고려시대부터 이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해 편의를 위해서 고대의 것까지 모두 이두라고 부르겠다. 단재 선생님은 이두를 고려시대 때 이두라고 했고 그 이전에는 뭐 이름을 국서다, 향서다, 뭐 가명이다 이렇게도 썼는데 편의상 전부 다 합쳐서 이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쭉 하십니다.
흔히 이두를 신라 설총의 작품이라고 하지만은 설총 이전에 나온 진흥황 순수비 같은 비문에도 이두로 적은 노랫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두는 설총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말로 기록했던 표기법인데 제왕운기에서는 이제 이서라고 했다는 것이죠. 대명률 직해에서는 이도, 훈민정음의 정인지 선문과 세종실록에서는 이두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두가 오늘까지 이렇게 전해져 왔고, 이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이두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문서에는 이두가 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두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을까? 단재님께서 의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두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내용을 쭉 이제 설명을 하시죠. 이두에서는 임금을 왕금으로 표기했다. 왕은 글자의 뜻인 임금에서 초반부를 취해서 임으로 읽었고 금은 글자 소리에 전부를 취해서 금으로 읽었다. 그리고 표라는 낭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낙은 글자의 뜻이고 또 그 일부분을 따서 표로 읽었고 랑은 글자 소리에서 일부를 따다 라로 읽었다. 이렇게 한 것이 이두의 시초가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00년 전인 기원전 10세기경에 이두가 창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해서 이제 글자가 완성이 되어 간다. 처음에는 그림이라든지 모양, 상형 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문자화를 시켜서 상형 문자로 진보를 하게 되고 또 표 문자가 되는 것은 우리 인류 사이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흐름이다. 상형 문자인 한자가 표 문자인 이두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페니케아인의 이집트 상형 문자가 알파벳으로 만든 것과 같은 문명사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나 일본 문자가 모두 이두를 모방한 것이니 인류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자가 우리한테 전해졌고 또 우리 그 한자를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이 지금 일본 문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단재 선생님은 우리의 이두 문자가 기초가 해서 거란 말도 만들어졌고 여진 말도 다 만들어졌고 일본 말도 만들어졌다. 한자에서 기초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이두문에서 기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문자가 우리 한글로도 발전했지만은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나 일본 문자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인류 문화에 기여한 공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두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다 전하고도 했는데 이 이두는 우리가 사만 신라백개 고구려에서 서로 통일되지 않고 따로따로 다 사용을 했다. 그래서 서로 말이 다 통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아쉬운 점들이 많다. 그리고 이두 문자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두 문자에 대한 유감스러운 점들을 첫째,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가 음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음 하몽의 이치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요새 우리가 이해하는 연음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연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두로 적은 시나 글은 물론이고 인명이나 지명이나 관명지 같은 것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독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시대의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문자는 저쪽의 사실과 사상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그게 사회의 진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갑시대에 갑지방에 있는 기록들을 을시대에 을지방에서 해독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두의 그 한계점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 1000년 동안이나 이두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동부의 사람이 북부의 이두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라 사람이 고구려 사람이 이두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이두가 불통하고 불확실하게 된 것은 학문적으로 이것을 통합을 해서 표준화해서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주로 이제 정치적 장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다. 단장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한자라고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한자라는 말 그 용어 자체가 한나라가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 한족이라는 민족 개념이 생긴 것이죠. 한족이라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하와족이라고 부르고 진화족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한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그 자기들 민족을 한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이제 통일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여러 문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나라의 문자다. 한족의 문자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그 근원은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한나라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 문자인지 누구 문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단전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자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된 중국의 글자라는 뭐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믿어왔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니다. 한자가 동이족의 고유 문자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동이족이 한자를 창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제 한자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설명을 하죠. 아까 제가 이제 논답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 이제 집가자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집가자는 집을 뜻하는 면, 간물이 자, 간물이 집을 뜻하는 간물이 자와 돼지신자, 돼지신자가 합쳐져서 집가자의 뜻은 집안에 돼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는 집에서 전례에는 중국에서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풍습이 없고 우리는 전라도나 제주도나 이러한 풍습이 많이 남아 있다. 저도 저희들은 이제 화장실에 이제 똥돼지라고 그러죠. 그건 뭐 저희들 집에서도 키웠습니다만은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집안에는 실제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돼지를 같이 키웠습니다. 뭐 제 손잡벌 됩니다만은 그 어르신도 그렇게 집에서 돼지를 같이 키우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이러한 풍속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라도나 제주도에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 하지만은 우리 이제 경상도 지리산 밑에도 함양에도 아직도 그런 풍속이 남아 있는 걸 뭐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어는 몽골, 만주, 터키와 같은 알타이 어족에 속하고 중국은 진화 어족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골, 만주, 터키 다 이거는 우리 우랄 알타이 어족, 우리와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알타이 공화국도 지금도 있고 뒤에 땅이라는 칸의 의미를 담은 이제 탄이 붙은 나라들, 터키, 헝가리,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탄자 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알타이 어족이다. 그리고 진화 어족에 진화 어족은 지금 이제 중국 쪽 진화족이죠. 진화족 만리장성 이남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거의 이제 진화 어족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돼서 말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는 위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진화와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시대 이전에는 6개 집단이 한국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랄 알타이 어족 중에서 우리 한국어와 같은 계열의 어느 집단이 이게 뭐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스며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자가 우리 문자인지는 사실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단재 선생님은 상고시대에 조선 문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우리도 한자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한자가 언제 수입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상고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부루가 도산에서 이제 홍범구조라든지 건간옥첩을 이렇게 전달을 할 때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한문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쓰던 이제 문자를 한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신지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옛날 역사서에 보면은 단군 시대에 신지라는 사관이 있었다고 한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벼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지는 신치의 번역어이고 신처는 신거치라의 약자이며 신거치는 신가의 별칭이었다. 신가는 앞에서 설명한 오가에 5방이 있었다고 했죠. 오가가 있었다고 했죠. 동서남북중이라고. 그래서 그 오가의 수석 대신을 이제 신가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신가는 이제 수두 제삿날에 우주 창조의 신화와 영웅 용서의 설화와 예언, 부르의 자문을 이제 노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대로 관례가 되었다. 후세의 문인들이 그 노래를 수집하여 책으로 만들었고 관직명 신치를 따서 책 이름으로 삼았다. 이른바 신지는 바로 그것이다. 신지의 원전이 사라져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책 제목이 이두로 된 것으로 보아 내용도 이두로 기재되었으리라 생각을 한다. 신지는 글자를 담당하는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문을 사용하기 그 이전에 고대 한국에도 일정한 형태의 글자가 있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사 김희재 열전에는 신지 비사의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저울 때 저울추 저울판에 비유하자면 저울 때는 부소랑이고 저울추는 오덕지다. 저울판은 대가강이다. 70개국이 아련하고 항복하니 덕에 의지하여 거룩한 뜻을 지켜나갔다. 머리와 끄트머리가 모두 균형을 이루니
나라를 일으키고 태평성대를 누리는구나. 가르쳐준 세 곳을 패한다면 왕업이 쇠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소량은 지금의 송도를 이야기하고 오덕기는 지금의 한양을 얘기하고 백악관은 지금의 평양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역사서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고려사 김일대전에도 보면 쭉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발언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치원 선생님이 적은 이제 상학 자병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삼국 말엽에 한학이 융성하여 학자들이 이도로 된 시와 글을 한시로 한문으로 번역을 했던 경향에 따라서 우리 신지를 한시로 번역한 것도 이제 이러한 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학 자병은 신라 말기에 그 최치원 선생님이 검한 월전 대면 속독 산에 이런 이제 신라 오기의 모습들을 읊은 시입니다. 온시로 되어 있죠. 모두 5수인데 삼국사기 권 32 악지 신라약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걸 이제 한문으로도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 책을 비사라고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쭉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고대의 역사서를 성경처럼 생각해서 왕궁에 엄밀히 보관하고 민간에 유포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지 같은 비사들이 후세에 하나도 전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할 때는 왕궁에 보관된 책들이 전쟁으로 불에 탔다. 그래서 신라에 있던 것만이 겨우 전해져 왔는데 고려시대까지도 왕궁에 한 질이 남아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것을 서운관에 보관했지만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 그래서 삼국유사나 고려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이 신지비사가 인용된 걸로 봐서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비 어천가에도 보면은 신지는 당군 때의 사람으로 세상에 부르는 신지 선인이다. 또 성호사설에 보면 신지비사는 누가 지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조선의 문명 지치를 거슬러 볼 수 있으니 기이하다.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 다니엘 스님께서 중국을 가실 때 한 권 가지고 간 책, 그 동사강목에서 보면 세상에 전하기를 신신은 당군 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그 연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선왕조실록에 신지비사라 해서 신지집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선 여기 이제 신문 조선일보에도 이 신지비사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이 사관 김상식에게 신당서 이 신비집 여기 나와 있는 신비집 신지비사를 중추원 사고에 충주사고 충주에 있는 사고에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신비집은 펴보지 못하게 하고 따로 봉해서 올려라. 신비집은 너가 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봉해서 올리라고 해서 태종이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실린 것들이 모두 괴탄하고 불경한 설이 있다. 불경한 내용들이 있다 하고 대연 유산누락에 명해서 이를 불사르게 했다. 태종실록 태종 12년조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책은 유교 사상 그리고 또 명나라를 숭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괴탄하고 불경스러운 설이 됐다. 이 불경스러운 설이 들어있다는 명나라한테 불경을 지을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70개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마침내 문명국이 되었다는 승리하게 나라 조선에서 그것도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정도전에 요동 정벌을 무력으로 막아낸 태종이 명나라한테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고조선의 역사는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을 태울 수밖에 없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70개국에서 조공을 바친 우리 조선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진화의 북경의 광역들이 전부 다 우리의 땅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명나라에서 알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불을 태우라고 시켜서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신지비사에 대해서 선생님은 정확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죠. 앞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최초의 정사다. 우주창조, 당군 조선의 건국과 산천 지리 등을 적었다. 신지비사는 훗날 고려 애종 때에 해동비록의 일부 내용이 전해진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은 신지비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정사인 신지비사가 없어진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조선, 조선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5, 600년간에 걸쳐서 이제 대당군 우리 고조선의 이제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숨은 비고에서는 청나라 지계성 영평부에 있었던 고죽국도 조선의 종족이라고 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고죽국 왕자인 백이숙제 형제는 왕이 상속권을 헌식자처럼 버렸다. 그들은 오늘날에 섬서성에 있었던 주나라를 진행하다가 무왕에게 반전노를 역설을 했다. 그 영평부, 청나라 지계성이 있던 영평부가 여기죠. 여기가 북경이고 여기가 이제 지계성 영평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백이숙제 묘, 고죽구, 조선 산성이 있고 여기 영평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죽국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자조선이 이제 썼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이숙제도 고죽국의 사람이니까 고죽국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거수국, 우리 연방 국가였다라고 다 얘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여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양자강 회수 여육으로도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소왕국을 많이 건설을 했다. 양자강 쪽에도 양자강이죠. 있어서 최고 큰 강. 그 중에서 서나라 은왕이 두각을 보이고 인의를 실천하니 중국 36개국이 서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이상은 조선 본국이 아닌 조선의 식민지였던 한나라에서 36개국을 거스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조선 본국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건 백이숙제의 묘기입니다. 우리가 수양산을 바라본 백이숙제를 얘기하지만 이 백이숙제 묘가 중국의 문안혁명하기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문안혁명 때 홍위병들이 이 백이숙제 묘를 다 없앴습니다. 백이숙제는 우리나라 거수국, 우리 연방국가인 고죽국의 왕자였고 우리와 같은 동민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 6세기에는 불리지라는 인물이 조선 군대를 통솔해서 오늘날의 하북성, 산서성, 상도성을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불리지국이다. 대개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상서성 대현 부근에 국가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서 불리지국이라고 불렀다. 주서의 불령지와 사기의 리지는 이 불리지국을 가리킨다. 불리지는 자기가 정복한 지방에 대해 자기 성씨인 불로 나라 이름을 부여했다. 요서의 비여, 상동성의 부여, 산서의 비여, 관자가 보이는 불의 번역이다. 다 여기 비여나 부역이나 비이나 이런 것은 다 불에서
나온 말이다. 상고시대에는 산동성과 요동, 반도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불리지가 있었다는 것도 불리지가 붙인 이름이다. 발에요 발도. 발에요 발도 불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이다. 이것은 불리지가 붙인 이름이다. 불리지는 상동을 정복한 뒤 조선의 검은 원숭이, 담비, 여우, 너구리 등을 털가죽과 비단, 융단과 같은 직물 수차를 발해를 중심으로 상업을 진흥을 시켰다. 요 재미나는 것은 산동과 요동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요게 발해이지 않습니까? 이 발해가 요 산동 반도와 요동 반도가 요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큰 호수였다. 그래서 북쪽에 큰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창해라든지 북해라든지 발해가 다 똑같은 이 발해만을 얘기를 한 것이다. 방금 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연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분리지국을 세워서 그 분리지국이 이만큼 나라 형세가 커졌다는 것을 지도로서 나타냅니다. 이 지도로 나타내는 것은 그때 우리 조선에서만 사용을 했던 이게 세형 동금, 한국형 동금, 청동금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견이 다 된다. 그래서 분리지국이 북경부터 시작해서 산서, 산동까지 다 지배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세형 동금이라든지 명도전도 여기에서 다 나온다. 이게 명도전이 나오고 하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춰는 불리지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쭉 좀 적어놨으니까 필요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왕성했던 조선이 이제 쇠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은 고죽국을 통해 분리지국과 연합해서 연나라와 진나라를 정벌을 했다. 고죽국을 통해서 고죽국과 분리지국을 연합을 해서 조선이 다 이제 기수고 연판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와 연합을 해서 연나라와 진나라를 이제 정벌하고자 하자 연나라와 진나라는 제나라의 요청을 청했다. 제나라의 군주인 황공은 명재상인 관중, 아주 유명한 관중과 명장인 성보의 보좌를 받아 중국을 제패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제나라가 힘이 강해지고 있었다. 제나라는 조나라와 이나라, 허나라, 노나라 등의 10여 국가를 이끌고 연나라를 구해줬다. 우리 조선의 고죽국가 분리지국이 연합해서 연나라를 치니까 제나라가 연나라를 구출해줬다. 태행산을 넘어서 태행산맥이죠. 태행산을 넘어서 분리지국을 깨뜨리고 연나라를 지나 고죽국을 꺾은 것이다. 조선은 군대를 철수하고 분리지 땅을 잃었다. 그래서 중국이 진화를 살린 전쟁이었다. 진화를 살린 전쟁이었다. 여기가 고죽국이 있던 나라고 여기가 숙신이 있던 나라고 제나라가 있고 연나라가 있고 맥국 우리 동호가 여기 있었던 그 당시에 우리 이 지도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요게 태행산입니다. 이게 대흥할령이죠. 대흥할령.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교과서에서 우리 이 역사를 가르칠 때 이 대흥할령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 배달국가의 영역이다. 진화족덕은 이 밑에 있었고 여기에서 일어난 역사와 문화는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란이 일어나고 요나라가 일어나고 청나라가 일어나고 다 한 것은 우리 같은 종족끼리 압록강 두망을 두고 서로 뺏기도 하고 서로 또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전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나라는 역사와 문화는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요나라와 금나라는 우리의 역사다. 다만 명나라가 진화족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들어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 명나라는 주원장이가 한나라의
승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명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나라와 명나라 정도만 우리나라를 이 배달족 강적에 들어온 이 지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태양산인데, 그 당시의 얘기는 이제 제 나라가 이제 이 태양산을 넘어서 그 당시에는 뭐 진나라라든지 그 나라들이 여기에 있었죠, 제 나라들이. 그래서 이 태양산을 넘어서 이제 고죽국을 쳐고 분리지국을 쳐고 이제 고죽국을 멸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쪽 해안으로 밀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안으로 밀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쪽은 이제 여기 우위가 있었고 요쪽은 동이족이 우리가 이제 차지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오랭캐다 해서 이제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에 조선은 고죽국을 통해 분리지국과 연합하여 연나라, 진나라를 정벌했다. 그러나 연나라와 진나라는 제나라의 요 도움을 요청했다. 제나라 군왕이 황공은 명나라 관중과 선보여 보좌를 받아 중국을 제패하고 있다. 제나라는 위나라, 허나라 등의 국가를 연나라를 구출했다. 태행산,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가 바로 요게 태행산입니다. 이 태왕산을 넘어 분리지국을 깨뜨리고 연나라를 지나 고죽국을 꺾은 것이다. 조선은 군대를 철수하고 분리지 땅을 잃었다. 이것은 중국을 살린 전쟁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관중의 공적을 찬양하면서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피발을 하고 자임을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피발이라는 것은 조선에서 머리를 뒤로 묶어서 길게 닦는 것을 말하고, 자임은 조선에서 왼쪽으로 옷을 여미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공자가 얘기하는 관중이 구하지 않았으면, 연나라를 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조선 땅이 됐고 조선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 조선과 같이 머리를 뒤로 따야 되고 조선과 같이 옷을 여미는 방법대로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자임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풍속으로 전해져 오죠. 옷의 왼쪽이 오른쪽 밑으로 들어가면 자임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을 밑으로 들어가면 우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우리 한민족의 의복은 우리는 자임을 했고 중국의 의복은 우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성 옷인 경우에 이제 자임을 하는 것이죠. 여성은 우임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 옷과 우리 남성 옷이 단추 구멍이 다르게 반대로 나 있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그 연방국가였던 이제 두 나라가 연나라를 치고 갔는데 관중이 이제 물리쳐서 우리를 동쪽으로 해변가로 이제 밀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잘못했으면 우리 조선의 풍습을 따라가게 말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들을 단재 스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관자에는 이 전쟁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 관자에도 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 항상 그렇듯이 진화 기록은 과장이 심하다. 대외 전쟁의 경우도 특히 그러하다. 관자는 관중의 작품이 아니라 전국시대 만력 사람의 작품이다. 목격담이 아닌 까닭의 대강의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조선이 서북 지방을 잃고 오랜 침체에 빠진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제가 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전쟁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그 전쟁사 편찬위원회에 다 계셨던 교수분들인데 우리 전쟁사의 최초의 전쟁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은 근대 전쟁사를 다루기 때문에 최초의 전쟁사가 뭘로 다뤄져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전쟁사 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다. 다 나와 있다. 예, 그건 제가 찾아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외침은 얼마나 받았느냐. 938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 전쟁사에 기록이 그리 돼 있느냐. 다 한번 세워봤느냐 하니까 그렇다. 938번이 우리 그 전쟁사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서기 2000년 잡으면 2년에 한 번도 침입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지 않냐. 그렇다면 외구의 노략질, 외구의 침입 이것들도 다 세서 그런 거 아니? 맞다. 그게 뭐 480번인가 그렇다. 외구 침입이. 그러면 이거 바꿔야지. 그 노략질 하러 온 외구를 갖다가 전쟁사에 넣어서 우리가 938번이나 외침을 당했다 한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 바꿔야 된다. 얘기하니까 뭐 공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외세 침입을 외국에 침입은 안 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왜 우리는 대마도 정벌도 다 하고 연진도 침범도 하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다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느냐. 침범 안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대마도 정벌은 외국의 침입은 전쟁으로 쳐고 우리가 침략당했다 하면서 우리가 대마도 정벌 한 거는 왜 그거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 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중국의 과장도 심하지만은 우리도 말할 거 없다. 우리 것부터 곤치고 우리 전쟁사를 연구하시고 그렇게 많은 편찬사의 연구원들 공무원들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거를 바로 잡지 않고 뭐 하느냐. 내가 참 통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박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런 부분들은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그거는 꼭 바꿔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군 연대의 보정입니다. 당군은 우리가 2333년 그걸 얘기하고 당군이 200살을 당군 살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군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쭉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당군 연대의 고정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당군 왕건부터 시작해서 기자 조선 왕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조선은 없다. 기존 역사서에는 당군 왕검으로부터 1220년 후에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자가 직접 왕이 된 게 아니고 기원전 323년에 그 자손이 불조선의 왕이 됐을 뿐이다. 제2편 제2장에서 당군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자가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자 조선은 삭제한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자의 자손 기후가 불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기자 조선은 인정할 수 없다. 당시에 당군 조선에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이 있었다. 3조선이 있었다. 선조선이죠. 3조선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색부로 당군이 진조선을 직접 통치하고 대당군이 진조선을 직접 통치하고 3조선 전체를 통치하는 대당군이었으므로 기자조선은 3조선 중에 하나인 번조선의 별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선은 있고 나머지 여러 조선들이 있는데 그 조선의 하나의 왕으로 임했지 조선이 없어지고 기자조선이 들어선 게 아니다. 그렇게 기자조선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것입니다. 기존 역사서에서 당군이 평양을 수도로 정했다가 구월산으로 천도했고 자손대에 가서 기자를 피해 북부를 갔다가 이거 역시 근거 없는 얘기다. 구월산에 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다 엉터리다. 아사다를 구월산이라고 이제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구월산은 지금 이제 북한 황해도 문화연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 이제 삼성사가 있죠. 삼성사에 보면 우리 이제 당군을 다 모셔놓고 당군 굴도 있고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당군이 이제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 아사달이 바로 지금의 하얼빈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고요.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아사달은 어디였을까? 아사달은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하얼빈 완달산이다. 그래서 완달산의 유적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군 자손들이 이 기자조선을 피해서 북부여로 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완달산이 밑에 있는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흑룡강과 그 완달산 소남산에서 유구를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홍산 문명보다도 더 먼저 거기에서 옥 유물들이 이렇게 다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덮어버렸죠. 우리 조선의 수도에서 나온 이 유물들은 다 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군의 그 원년 2333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무진년 요 임금의 25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진화인들이 여러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적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임금 무진년 요 임금 25년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당군의 그 나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군이 1048년을 살았다느니 1908년을 살았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서 불교를 수입을 하고 불교의 그 관념에서 이렇게 다 윤색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사강목이나 세종실록이나 응제시주나 역대세년까지 다 보면 이제 당군 고조선이 제1왕조, 제2왕조, 제3왕조 편의상 이렇게 하죠. 아사달, 하얼빈에 도읍을 했을 때, 백악산으로 다시 옮겼을 때, 그 다음에 정당경으로 옮겼을 때 이 세 개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에 이제 제1왕조 제기간이 1048년입니다. 그래서 당군이 1048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2기 왕조 백악산으로 이전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1908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들을 표현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당군의 제3왕조까지 표현을 하면 실제 여기다가 또 188년을 보태야 되겠죠. 그래서 당군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당군이 다스린 조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군이 그때까지 살았고 또 당군의 아사달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억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2000년 전에 당군왕금이 있었다. 아사달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다고 했으므로 고구려 건국 2000년이 당군 왕금의 연년이다. 원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2333년도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이 시기에 이미 당군의 역사는 2000 몇백 년이 된 셈이다. 그 적던 그렇게 적은 그 당시에 벌써 기록이 이만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2333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좀 잘못해서 뒤에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상고사 제2편 수두시대 1장, 2장, 3장까지 이제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3편에서는 이제 3조선, 방금 얘기한 이제 그 세계의 그 조선들, 그 조선들이 이제 분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라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다음 시간에는 제1장과 2장, 3조선에 대한 총론과 3조선 분립 이후의 신조선, 고구려 실제 선조선과 후조선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조선의 그 위치와 강력은 어떻게 되는가, 대륙에 있었던 그 3조선의 그 위치와 강력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